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문학과 예술의 존재론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목은 문학과 예술의 존재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요새 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한 지는 조금 된 편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꼬뮌주의라는 책이 2009년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그리고 불온한 것들의 존재론 이후에 계속 존재론 타령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전까지 했던 건 꼬뮌주의나 불온한 것들의 존재론이나 이런 데서 주로 했던 것은 존재자의 존재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존재자고, 저도 존재자고, 이런 것들도 존재자고, 이런 존재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그런 이 존재론이라는 의미에서 존재자의 존재론입니다. 근데 요새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 강의에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존재의 존재론이라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존재자가 아니고 이 존재자와 다른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고, 존재자를 다룰 때조차도 이제 존재자의 존재를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개는 이제 별개로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은 아닙니다만, 접근해가는 경로가 굉장히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사실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규정성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사라는 규정성을 갖고, 여러분은 강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기 이렇게 수강생으로서 이렇게 규정성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런 그 규정성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규정된 존재자들 간의 관계, 이런 이게 규정된 존재자들의 어떤 집합,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규정된 존재자들은 세계와 짝을 합니다. 어떤 식의 세계와 짝을 합니다. 그 세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세계화 이런 얘기할 때 그 지구적 스케일을 갖는 이런 동네, 이런 걸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일정하게 오더링된, 일정하게 질서지어진, 관계화되고 질서지어진 어떤 존재자들의 집합체, 이런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내지는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의 세계일 거고요. 누구는 이제 그런 세계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정 내지는 가족이라는 세계밖에 못 갖는 경우지요. 학교도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고, 못된 친구들 같이 모여서 노는 그 집단도 하나의 세계를 이루죠. 그리고 이렇게 이 공동체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세계가 될 것이고, 국가, 이런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삶에 직접 연결되어 물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고, 세계가 그렇게 내 주위에 여러 개의 세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물려 들어가는 양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고, 다른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둘러싼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세계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여러 개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죠. 그 세계마다 여러분들은 다른 규정성을 갖습니다. 아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갖는 규정성과 학교에서 갖는 규정성과 친구들 세계에서 갖는 규정성, 이런 것들 간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대체로 그 세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관성 같은 것들, 일관성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상한가요? 하여튼 이제 연관성 같은 것들을 갖게 되고, 연관성 없는 세계에 속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다른 세계에서는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점에서 세계들 간에도 불연속성 같은 게 있는 셈이지요. 반면에 이제 존재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런 규정성을 갖는 어떤 존재자가 아니고, 어떤 존재자가 가지고 있는 미규정성 내지는
그 존재 그 자체라고 할 때는 무규정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약간 구별을 해서 존재자의 존재라고 할 때는 미규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존재와 구별해서 그냥 존재 그 자체라고 할 때는 무규정성이라고 약간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규정되지 않은 어떤 것, 규정 뭐 이런 것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규정 가능성을 갖는 그런 무규정성 내지는 미규정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이건 미리 말하는 거니까 지금 저거 뭔 소리야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도 너무 이렇게 쫄지 마십시오. 예, 다시 나중에 나올 건데 이제 지금 어차피 지금 인트로덕션을 하는 거니까 지도를 전체 그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이 규정 가능한 무규정성을 이렇게 갖는다는 거고 사실 이제 그 규정 가능한 무규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의 바깥에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안에 존재할 때조차도 세계에 속하지 않는 세계의 바깥 같은 것들이 있는 셈인데 그 규정성이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규정성은 언제나 빛과 함께 오거든요. 이렇게 이 규정성은 이것은 무엇이야, 이것은 무엇이야라고 하는 규정이니까 그 자체가 빛의 속성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그 무규정성은 그 빛을 비추어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어서 무규정성 내지는 미규정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이고 어둠의 속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자의 자서전 뭐 이런 그런 소설을 다룰 때 얼핏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알려지지 않은 자로서의 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전부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존재라고 부르는 면에 가까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자의 존재를 다루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다루려고 하는데 존재자의 존재도 역시 이제 같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루기는 할 거고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나 이렇게 잊혀지지 않은 채 계속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환기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존재론을 하면서 이 문학과 예술을 하려고 하는 끌어들였던 거는 존재론을 문학과 예술에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겠다 이런 거보다는 단지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존재론은 철학자들이 주로 하는 거고 철학에서 주로 다루는 건데 아마 나중에 다시 또 언급을 하게 되긴 할 것 같은데 철학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 명료하고 뚜렷한 것을 추구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명확하고 뚜렷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명료하고 뚜렷한 거, 뭐 명석판명하다라고 어이없이 번역되는 말이지요. 클리어하고 디스팅트한 거, 내포가 명료하고 외연이 뚜렷한 거라는 뜻입니다. 이 명료하고 뚜렷한 것을 이제 데카르트는 진리의 요건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존재를 다룰 때조차도 사실은 이 철학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명료하고 뚜렷한 것으로서 이렇게 답을 얻으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제 존재론 하면 하이데거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이제 하이데거가 강하게 연관이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하이데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존재의 빛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하이데거가 이렇게 존재를 다룰 때에도 그런 점에서 사실 이렇게 다루면 언제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존재를 알고자 하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다루기 때문에 문제 설정 자체가 인식론적이고 존재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고 규정한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인식론적인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저는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이렇게 다루는 거랑은 다른 존재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어둠 혹은 이제 그렇게 무규정성으로서 존재를 다루려고 할 때 사실 이 어둠을 빛을 비추어서 찾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죠? 어둠에 빛을 비추는 순간 그 어둠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학 예술도 그렇지만 특히 이번에는 이제 문학 작품들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문학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빼딱해서일 텐데 이 문학하는 사람들은 이 빛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이렇게 어둠을 보려고 하고 그늘을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봄이 봄 속에서도 죽음의 기운을 이렇게 찾으려고 냄새 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빛이 있는 곳에서조차도 항상 어둠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런 방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안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문학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이다라고 이제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재론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만 많은 작품들이 대단히 존재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학을 좀 천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의 또 한편에는 이렇게 이 빛이 아니고 어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이제 하이데거 얘기를 나중에 다음번에 이제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보려고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시야에 안 보이니까 제껴버리고, 눈에 띄면은 소음이나 아니면 얼룩 같은 걸 해서 지워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옆에서 삐걱 소리 나고 사람들 누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심지어 잡담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 얘기는 안 들린다라고 간주하고 제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음악회장 가서 연주를 하는데 옆에서 삐걱대고 콜록대고 이런 소리들 명백하게 음향학적으로는 들리지만 여러분은 안 들린다라고 생각하고서 지워버릴 거고, 안 들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됐을 때 그 사람한테 이제 욕을 하게 될 겁니다. 나가. 이렇게 하거나 인상을 쓰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는 들리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빛의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고 안 들으려고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다 알고 있는데 망각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지평선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평선 안에서 보는 것만 계속 보려고 하는 한 아는 것만 계속 알게 되고 보는 것만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바뀌거나 확장되는 일 같은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렇게 보이는 것 속에 있는 안 보이는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 사실 그런 것들은 지평선 바깥이라고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저먼 지평선, 수평선 저 너머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김시종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지평선이라는 시집 서시에 서문에다 이렇게 썼는데, 지평선은 내 발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지평선 바깥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내일 할 송승환 선생 이렇게 문학 강좌 제목을 다른 삶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랭보의 시꿀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전 랭보나 말라름을 읽은 지가 제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들 막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때는 랭보의 그런 시를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맥락에서 어쨌든 이렇게 문학을 한다, 혹은 이제 사유를 한다, 존재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 속에서 다른 삶의 가능성, 다른 세계를 찾아가는 것, 다른 세계로 가는 출구를 찾는 것이고, 다른 세계들을 거꾸로 이 세계로 불러들이려는 시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이미 100여 년 전에 16살짜리 꼬마가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반갑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질문, 사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다른 삶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다른 세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는 다른 세계를 찾아보겠다, 혹은 글리 가서 다른 삶을 창안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하고 결부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재론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변혁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보수적이다라는 이 어이없는, 아주 간단하게 짝이 없는 추론을 이렇게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발리바르하고 이렇게 네그리하고 막 이렇게 화상 토론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발리바르가 네그리는 존재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발리바르는 존재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정치적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이 양반도 존재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발리바르 정도 되는 수준의 그 지식인도 잘 모르는 걸 보니까 존재론이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제가 뿌듯해졌습니다. 저 사람도 모르는 걸 나는 하는 거야라고. 여러분도 이제 그 어려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게 눈이 안 닿아서 어려운 거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나중에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로 이렇게 제목을 이제 초음속 경험과 대기 예술 이런 걸 붙였는데, 오늘은 주로 이 감각과 결부된 얘기를 많이 감각이라든지 그것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존재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매 시간마다 제가 이렇게 강의 소개하는 데다 매 시간마다 읽었으면 하는 텍스트가 이렇게 다루겠다는 텍스트가 2개씩 정도 있었지요. 오늘은 말라르메하고 랭보의 시집, 말라르메는 시집 제목이 시집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절대적인 단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쓰고 싶었던 꿈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집 제목도 시집이라고 이렇게 대단히 썰렁하게 이렇게 붙이셨죠. 하고 랭보의 지옥에서 보내는 한철인데, 지옥에서 보내는 한철은 김현 선생이 예전에 번역한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황현산 선생이 다시 번역을 하셨다고 하고, 그걸 저는 다행히 그렇게 얻어볼 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은 출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김현 선생 번역으로 하긴 할 텐데, 두 분 번역을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니까 적절히 섞어서 내 맘대로 번역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원문이 옆에 있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시를 그걸로 읽는 건 어렵겠지만 비교하면서 읽기는 어려운 불어가 아니어가지고서 읽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냥 하나로 따라가면서 약간씩 고쳐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고 나온 거는 사실은 선집입니다. 랭보가 출판한 랭보 살아생전에 출판한 유일한 시집이 이제 지옥에서 보낸 한철인데, 그거는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김현 선생이 편집한 그 책에는 앞에 이제 감각, 모음 이런 글들은 앞에 어렸을 때 초기의 시에 속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랭보 시집이 이렇게 안 나와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다룰 시는 2개 정도입니다. 거기 지옥에서 보낸 3개. 지옥에서 보낸 한철에 이렇게 제일 앞에 있는 시하고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어서 그냥 첫 구를 따서 이렇게 부르는데, 번역할 때마다 그래서 첫 구가 달라지게 돼서 제목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김현 선생 번역에는 지옥에서 보낸 한철 서시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쁜 피, 모베상인데 나쁜 피인데 나쁜 혈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 선생 번역으로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지옥의 밤이라고 하는 그거 정도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할 거기 때문에 읽어오시라고 말할 수 없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굉장히 훌륭한 시여서, 그리고 말라름의 시도 그냥 2편 정도만 이렇게 오늘 여기서 같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쳐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있는 책들은 가능하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학 강의를 하면서 문학 텍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학 작품을 안 읽고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스포일러 그냥 까는 얘기들 듣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스포일러로 요약된 거 듣고서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냥 괜찮은데 좀 아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는 이제 호구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좋은 작품들입니다. 근데 별로 읽어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흔한 작품, 제가 이렇게 코멘트할 작품들은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백치도 있고 몇 개를 코멘트 더 할 텐데, 주로 다루는 건 그건데 아마도 안 보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정말 훌륭한 책들이다라고 생각했던 책들이어서 읽으셨으면 싶은 책들이고, 되게 얇습니다. 저는 두꺼운 책들을 싫어해서 긴 소설 싫어합니다. 그래서 프루스트 같은 건, 프루스트나 조이스는 이제 안 읽을 것 같습니다. 평생 인내심이 딸려서. 카프카와 보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짧아서인데, 다행히 이제 짧은데, 그 중에 이제 좀 긴 게 하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랠프 앨리슨이라고 하는 흑인 작가가 쓴 작품인데,
저도 뭐 사실 잘 모르면서 그냥 감으로 찍어서 읽었다가 와 건졌어라고 이렇게 했던 굉장히 이렇게 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금 양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조금 이렇게 좀 미리 좀 읽어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일주일에 2권 읽는 게 장난이 아니니까 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뭐 최대한 읽으면서 쫓아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대강 스토리 관련된 건 얘기를 할 텐데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련된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읽고 오시면은 다 못 읽어도 일부라도 읽고 오시면은 이렇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부탁을 드리고 이제 그 오늘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초음적 경험과 대기 예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뭐 들레즈를 좀 차여본을 읽어보셨거나 뭐 이런 분은 많지 않겠죠. 아니면 제 강의를 전에 들레즈 강의 이런 걸 들어보셨던 분은 이제 초음적 경험이라는 말이 익숙할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거여서 익숙할 텐데 이 초음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예술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대기라는 말은 앰모스피어라를 번역한 말이어서 앰모스피어는 대기란 뜻도 있고 분위기란 뜻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분위기의 예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럼 이상하게 오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그냥 대기의 예술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그 구린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 리얼리즘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뭐 리얼리즘이니까 웬 리얼리즘 그 죽은 지 얼마 그 시치조차도 다 사라진 그런 것을 왜 언급을 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리얼리즘은 뭐 사회주의와 결부해서 이렇게 그 발전되어 온 이론이고 뭐 한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맹위를 떨치던 한국은 정말 리얼리즘 전통이 강한 것 같아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 리얼리즘이 아닌 방식으로 이렇게 리얼리즘적이지 않은 소재를 다루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리얼리즘적인 그 토양 위에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르헤스라든지 뭐 카프카라든지 이런 풍의 소설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아주 다르게 쓰시는 분들도 그까지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이 마술적인 요소나 아니면 그 비리얼한 요소들을 사용하는 이 정도 이상이 아닌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리얼리즘적이지는 않다고 마술적 리얼리즘 이렇게 예를 들면 한강에 그렇게 소년이 온다 뭐 이런 것도 거의 이제 귀신이 된 소년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대단히 리얼리즘적인 작품인데 이제 그 리얼리즘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가 되면서 거꾸로 협소한 정의 때문에 광범하게 사용되면서도 리얼리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요새 리얼리즘을 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시대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리얼리즘의 소설 쓰는 사람도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그 사회주의와 관련되어서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 혹은 그 이전에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가 했던 루카치가 이제 그 정식화했던 비판적 리얼리즘, 19세기 리얼리즘이죠. 이런 걸 주로 떠올리고 뭐 사회운동, 뭐 주로 노동운동,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거랑 결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리얼리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새 이렇게 크게 그 유행하는 리얼리즘인데 페미니스트 리얼리즘이죠. 82년생 김지영 이런 작품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비평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리얼리즘적입니다. 다만 리얼리즘을 다루는 이념이 사회주의에서 페미니즘으로 딱 치환됐다는 차이만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이념의 리얼리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종주의적 리얼리즘도 있을 수 있고요. 동물주의적 리얼리즘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얼리즘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꼭 혁명이 나오고 노동자가 나와야 리얼리즘이다. 저는 그건 굉장히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리얼리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발자크 소설에 노동자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리얼리즘일 수 있고 심지어 이렇게 셰익스피어 돈키호테까지 리얼리즘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때에는 그 리얼리즘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변성이 폭이 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주의 이후에는 이제 이념과 결부해서 그렇게 운동 혹은 이제 뭐 이런 것과 혹은 이제 사회 변화, 사회 모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런 것들과 결부해서 이제 그렇게 예술을 다룰 때는 그 이제 필경 이제 그 리얼리즘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소설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뭐 이렇게 미술에서도 이제 페미니스트 리얼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요. 음악은 잘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음악은 사실 리얼리즘이 이렇게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음악이어서 다행히 음악은 이렇게 리얼리즘에 별로 이렇게 침입이 잘 안 돼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제 이 리얼리즘이라는 건 뭐 이런 리얼리즘으로 다시 또 되살아나기도 했지만 그 되살아나지 않았다 할 때에도 실제로 리얼리즘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론인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두어 달 전에 왔던 어떤 그 이렇게 이 국문학 연구하시는 국문과 교수 한 분이 뭐 그 양반도 이제 그렇게 뭐 사회주의 뭐한 거 알고 등등 다 했는데 문학사 연구를 하는데 계속 리얼리즘 자기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학사 연구를 하려니까 리얼리즘밖에 쓸 게 없어가지고 계속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리얼리즘 입장에서 계속 문학사를 연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 양반 말이 그래요. 대부분 다 리얼리즘 입장에서 문학사를 연구한다고. 한국 문학사 관련된 연구들 보세요. 전부 리얼리즘 그대 범주들 그대로 다 사용을 해요. 그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거 보면은 문학사는 아직도 그냥 리얼리즘의 확고한 그 이렇게 조금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창작에서도 마찬가지인 건데 가령 이제 예전에 이렇게 미래파 시인들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2003, 4년 경부터 이렇게 한때 한참 이렇게 난감한 시들 쓰는 분들을 이렇게 미래파라고 자처하기도 했고 했었는데 혹시 잘 모르시나요? 뭐 김행숙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누굽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등등등등 이런 그 많은 시인들이 이제 그렇게 분류됐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코멘트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자폐성 자기만의 세계에 자폐성에 갇혀 있다라는 이런 비판들을 하면서 그로부터 나오라고 그 세계로 민중들의 세계로 나오라는 식의 코멘트들을 이렇게 비판으로 이렇게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미래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입장에서 이게 시냐 문학이냐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한 분들도 있었던 터라 그때 보면 다시 이렇게 리얼리즘이 여전히 이렇게 대세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역으로 이렇게 드러났던 셈이지요. 그리고 이제 꼭 그거는 아니어도 심지어 리얼리즘 시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말로 나는 이렇게 운동에 대해 적지질하고 운동도 하고 등등 했지만 시를 박노해나 백무산처럼 쓸 수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그들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현실과 대결하면서 그 어떤 긴장, 새로운 현실과 대결하는 긴장 같은 걸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정치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념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꼭 리얼리즘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은 거꾸로 리얼리즘적이다라고 간주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비 편집위원이 되기도 했고, 창작가 비평사에서 그 시집도 시집이야 창비해서 뭐 아무거나 막 내지만 요새는 돈만 되면 막 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편집위원으로서 이렇게 이 편집위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그 입장을 이렇게 저기 하는 거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이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리얼리즘은 잘 죽지 않는 굉장히 질긴 목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존재가 아니고 이념이죠. 사실 이제 뭐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널리 선언될 때에도 사실 잘 죽었어도 죽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체가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크게 선언을 하고
해놓고도 니체 자신이 그렇게 쓰죠. 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시 죽었는데 그걸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어. 신도 죽었다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어. 죽었는데.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제 니체를 읽으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죽은 뒤에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그 신 대신에 이제 다른 신들을 세우죠. 당나귀를 올려 세우기도 하고 뭘. 그래서 이 죽은 신 대신에 다른 신들이 곧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건 돈이죠. 돈은 정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 진멜이라는 사람이 돈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돈이야말로 이렇게 신앙의 대상이고 그래서 돈이야말로 신학의 연구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제일 잘 다루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신학이 가장 발달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돈을 이렇게 신으로 모시고 계신 교도들 아니신가요? 이 세계는 대부분 다 이제 그거를 지고의 가치, 지고의 가치가 됐고 그 지고의 가치가 내리는 명령문들에 따라서 사시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돈이 없어. 돈이 부족해. 이러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건 사실은 뭐 이마에는 이렇게 써붙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가슴 속에 이렇게 이 신을 간직하고 사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실 뭐 이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신이 잘 안 죽는 것은 인간의 무능력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신의 전능성 때문이 아니고 신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하는 어떻게 해도 지구안 하나를 딱 목이 날아가면 그 다음 걸로 얼른 채워놓고 날아가면 넣지 않고는 못 빼기는 지구한 것 없이는 스스로 남의 어떤 것들을 따르지 않고는 못 빼기는 이런 인간의 무능성 때문일 텐데 그 리얼리즘이 죽지 않는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이론이나 개념이나 관념 이런 것하고 정서 내지 정서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정서 내지는 정조, 감성 이런 것이 운명을 달리하기 때문인 거죠. 이론이나 개념은 죽어도 정서나 정조, 감성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론이나 개념이 없어도 정서가 이것 이전에 정서가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 양자가 서로 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얘기를 조금 하자 그러면은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요새 김시종이라는 그 제일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어디 그 인터뷰를 한 데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제일 조선인 운동한다고 거기 조직에 들어갔을 때 거기 선배들이 참 막스 레닌주의 이념을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정서나 감각은 보면은 20년대 이렇게 그 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하는 건 보면은 생활은 이념이 있어도 생활은 이념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 이념이 있어도 그냥 감성대로. 왜냐하면 어떤 행위도 다 감성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감성을 통해서 나가니까 손발이 먼저 움직이니까 실제 생활은 이념이 막수가 잘 되고 막수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80년대 운동한 사람들, 선배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했던 이유기도 한 거죠. 이 정서라는 게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뜻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정서 내지는 이 정조라는 게 안 바뀌면은 이념이 아무리 바뀌어도 삶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시종 씨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은 이렇게 서정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이 서정을 깨는 거, 서정에 반하는 시를 쓰면서 이 서정을 깨는 시들을 쓰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서정에 그냥 이렇게 서정을 타고 들어가는 한 익숙한 그 서정의 세계 이런 것들에 기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양산하게 되는 거, 그걸 계속 촉진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리얼리즘과 결부된 막스주의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면 굉장히 불행한 이렇게 역사가 이것과 즉 감정이나 정서가 바뀌지 않으면 혁명은 불가능할 거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쓰는 구축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건데요.
이 구축주의는 컨스트럭티비즘이란 말을 이제 번역한 말입니다. 뭐 구성주의라고 이제 흔히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구축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은 이제 구성이냐 구축이냐를 가지고 자기 내부에서 논쟁을 벌여요. 컴포지션이냐 컨스트럭션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컴포지션 내용상으로 보면은 컴포지션이 구성이라는 어감에 더 충실해요. 컨스트럭션은 실제로 건축하는 데 쓰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개념적으로 그들 안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걸 구성주의라고 번역하면 컴포지션을 뭐라고 번역하지 난감해. 이걸 구축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어감상 잘 반대로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축주의라고 저도 이제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구성주의라고 쓰다가 구축주의라고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다르게 구축주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구축주의자들 이 구축주의를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이제 그 블라디미르 타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연배의 동료가 있는데 동료라기보다는 라이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말레비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축주의자는 아니고 자기는 슈프레마티즘 절대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절대주의자를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러시아 미술사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 이전에도 이제 이태리 미래주의자 영향을 받으면서 미래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야콥스키라든지 아니면 시인 가운데도 마야콥스키라든지 그리고 누구죠? 그 닥터 지바고 쓴 사람? 파스테르나크도 유명한 미래주의 시인입니다. 저 뒤에 이렇게 러시아 문학 전공한 사람이 앉아서 그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넘어가는데 굉장히 언어 파괴적인 실험들을 이렇게 막 하고 했던 것이어서 번역이 불가능한 이런 시를 썼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미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미래주의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민중에 대한 애정이 강했던 사람들. 거긴 나로드니키 이렇게 인민주의 전통이 강했던 곳이어서 그 이태리 미래주의자들은 나중에 다 파시스트가 되지만 사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안목이 없어서 이렇게 상대를 못 알아봐서 파시스트가 된 건데 어쨌든 그냥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민중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중주의적인 그림들을 이렇게 많이 그렸었는데 그 말레비치도 그런 그림 그리다가 입체파 영향 받아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더 가서 절대주의라는 걸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타틀린이나 말레비치 둘 다 빨갱입니다. 둘 다 이제 나중에 볼셰비키가 되는 사람들이고 계속 소련에 말레비치 같은 경우는 망명도 하지 않고 끝까지 타틀린도 마찬가지고 타틀린은 뭐 나중에 이렇게 뭐 크게 망명할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말레비치는 나중에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로 부상적인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소련에 계속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망명하려고 했으면은 샤갈이라든지 그 칸딘스키라든지 아니면 프로코피에프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나차르스키라는 그 문화상이 굉장히 그 통이 크고 사람이 정말 그 교양이 있어서 자기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안목이 있어서 알아보고 이렇게 망명을 다 시켜줬는데 말레비치는 끝까지 이렇게 망명을 하지 않고 거기 남아서 자기 생각을 후퇴시키면서 그림까지 그렸는데 근데 두 사람은 이제 이 두 사람이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태도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했던 감각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사회혁명 차원에서 다시 반복된 거다라고 하는 입장을 비슷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혁명을 지지한 이유였어요. 혁명을 지지한 거는 이 혁명이 우리가 감각 차원에서 하려는 걸 사회혁명 차원에서 한 거다라는 생각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건 요 전시인데요. 이거는 10,0라고 하는 그 1910년인가 10년인가 14년인가? 하여튼 10년인지 14년인지 지금 헷갈립니다. 뭐 사소한 건 그냥 대강 넘어가죠. 뭐. 연도가 뭐 중요하겠어. 우리가 뭐 최초에 찾는 그 미술사가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10,0라고 하는 이렇게 전위적인 제목을 단 그 전시회인데 이건 이제 이렇게 말레비치 작품이 전시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이가 굉장히 나빠가지고서 이 전시회 하는데 결국 멱살잡이고 주먹질까지 하며 싸웠답니다. 나 저 새끼랑 가면 같이 안 해. 이렇게까지 됐는데 둘 다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시에서 뺄 수가 없어서 전시실을 하나씩 주고서 각자 해라고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왜 쟤는 더 많이 줬어? 말레비치 작품이 많았거든요. 타틀린은 그 작품이 이렇게 안 많아가지고 타틀린이 가서 왜 저 새끼는 저렇게 많이 줬어? 라고 이렇게 싸우고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가장 이렇게 자기 상대는 자기랑 맞먹을 놈은 저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유명한 이런 게 이제 검은 사각형 이런 이렇게 그림입니다. 캔버스에다 까만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서 이렇게 완성된 그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뭐 이런 식으로 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큐비즘을 더 밀고 나가서 그냥 이 형태를 구성하는 어떤 앱솔루트한 어떤 이렇게 최소치 이런 것들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기하학적 도형들을 그리고서 이렇게 끝냈던 겁니다. 이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하양 위에 하양이라는 그림입니다. 역시 말레비치 그림인데 저렇게 도형을 그리다가 하얀 데다가 까만 사각형을 그리다가 하얀 그 캔버스에다가 하얀 사각형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그냥 하얀.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결국은 이 사람은 형상의 좀 앱솔루트한 이 최소치를 찾아가다가 결국은 형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 지점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배경과 형상의 구별도 사라져버리지요. 이건 나중에 이렇게 이 미니멀리즘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이 60년대, 50년대에 가서 이렇게 재발견하고서 이렇게 놀랐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뭐 이런 시도들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타틀린 작품이죠. 이렇게 이 타틀린이 뭐 그림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이제 뭐 이것저것 콜라주를 한 겁니다. 이게 입체파형의 이 피카소의 이 종합적 입체주의라고 부르는 나중에 이렇게 이 후기 입체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이 사람은 근데 이제 피카소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적 혁신을 수행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진료와 형상이라는 개념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구별한 개념이죠, 그죠? 폼과 매터, 마티에르라고 하는 개념. 근데 서양에서는 본질적으로 이제 형상이 언제나 지배해 왔습니다. 진료는 몸 대주는 거. 나무로 만들든 플라스틱으로 만들든 책상이라고 하는 것을 책상에게 하는 건 형상이니까 이런 점에서 진료라고 하는 건 그냥 몸 대주는 거에 지나지 않았고 형상이 언제나 본질적인 것이라고 간주되어 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재료 그 자체가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 그래서 형상에 대한 진료의 봉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시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철이나 쇠나 뭐나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의 진료가 가지고 있는 질감이나 색감 이런 걸 그 자체를 갖다 붙이면서 이걸로 그 자체로 말하게 하겠다고 뭐 이런 식의 시도를 했던 셈인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말레비치는 형상의 가장 극단을 앱솔루트한 데까지 밀고 가려고 했다면 이 사람은 진료 그 자체를 통해서 형상의 지배를 전복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입장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비슷해져 가는, 수렴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카운터 릴리프라고 그러는데, 부조가 아니고 이렇게 반부조, 대항부조쯤 되는 겁니다. 부조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범한 데다가 이렇게 양감 있는 것들을 세우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굴곡진 데다가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뭐 일종의 부조죠, 뭐.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진료 그 자체, 재료 그 자체가 이제 말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이지요. 이건 로드첸코라는 사람 작품인데, 로드첸코는 이제 타틀린의 제자였습니다. 충실한 제자여서, 이거는 이제 원으로 된 판자를 이렇게 쭉 다 오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꿰가지고 돌리기만 하면은 수많은 모습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실험을 했던 구축주의 실험실에서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이것도 그런데 로드첸코는 이렇게 원으로 했다가 사각형으로 했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형상이라는 것들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형상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슷해져 갑니다. 이렇게 이 구축주의자들도 결국은 이렇게 막 싸우면서도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걸로 결국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게 로드첸코가 이제 나중에 그린 그림인데 이건 블랙 위에 블랙입니다. 아까 이제 화이트 위에 화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말레비치 작품을 패러디한 건데 사실 뭐 이렇게 이것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렸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조금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레비치는 형상 자체가 이제 앱솔루트한 극단에 가서 사라지는 지점을 보여주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은 거꾸로 이제 블랙 속에 블랙들이 살아남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색만 다르지 비슷해 보이지만 문제의식은 달랐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로드첸코도 이렇게 갔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그 통합되어 버리는 것들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드첸코는 이제 요거에 관해서는 말레비치보다는 한 수 아래였다라고 나중에 한 거기도 하지만 문제의식도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갑니다. 전시회하면서 빨강, 노랑, 파랑의 이런 모노크롬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서 난 더 이상 이제 그림 다 그렸어. 더 이상 그릴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미니멀리스트들이 했던 거. 이 사람들 이거 이렇게 20년대 초에 했던 겁니다. 아니, 20년대 초에 했던 겁니다. 10년대, 19년인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각을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피카소나 이 브라크나 이런 사람들 영향을 받은 것도 그런 거지만 이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리얼한 감각, 그러니까 19세기에 이제 이렇게 재현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떠나서 굉장히 기하학적인 이런 종류의 기하학적이거나 이런 종류의 감각을 통해 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세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주의적인 그런 구축주의나 말레비치의 그 절대주의적인 추상화라는 걸 통해서 도달한 지점들을 가지고 이런 식의 형상들, 굉장히 혁명적인 그림이지요. 혁명을 느끼게 해주는 그림이지요. 약간의 재현적인 느낌마저도 없지 않은. 근데 어쨌든 사실은 혁명을 이렇게 깃발 들고 이렇게 도끼 들고 혹은 이제 낫 들고 있는 이런 농부나 아니면은 이 망치 들고 있는 이 노동자를 그리는 대신에 이런 방식으로 혁명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그 당시에는 흔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익숙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 백군들을 이렇게 적군들이 가서 깨부수는 장면들을 이렇게 쓰레기로 그냥 가서 이렇게 때려 부수는 뭐 이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실제 삶에서 사람들의 감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디자인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로드첸코의 부인이었던 그 스테파노바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린 건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옷들을 디자인합니다. 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입을 옷들 혹은 이제 이 사람들이 입을 옷, 인민들이 입을 옷들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고 이거 스테파노가 이렇게 디자인한 겁니다. 애들이라면 입힐 수 있겠죠, 지금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감각으로 이제 타틀린이 만들어낸 그 유명한 제3 인터내셔널 이렇게 기념탑입니다. 이거 건물로, 이 탑이지만 이렇게 건물로 기획된 거고 굉장히 큰 높이, 한 100m쯤 되는 이렇게 높이를 갖는 거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로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지금이라면 쉽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당시에는 저것을 할 수 있는 구조공학적인 그 이렇게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만들 수 없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 철근이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는 새로이 이제 막 사용되기 19세기는 이제 철근의 시대가 되거든요. 모더니즘 건축 그런 그 철근으로 만든 다리 뭐 이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으면서 철근으로 이제 만든 세계를 건물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서양에는 어쨌든 그러면서 이 제철이라든지 이 제강업 이런 것들이 발전되기 때문에 철로 깔고 뭐하고 이러면서 막 발전됐으니까 철근을 구하기가 쉬운데 이때 소련에서는 철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철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전 경제적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것이어서 그냥 그냥 모형만 하나 만들고 끝난 거였는데 이 3층 건물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요거는 360일에 한 바퀴 돌아가고 12일주일에 한 번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이게 이제 그 모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라덥스키인가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기획한 벼랑 위의 카페인데 이런 기획 같은 거. 건물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1910년대 말에 20년대 초에 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그 당시에서 봤을 때는. 근데 굉장히 지금 봐도 굉장히 현대적이잖아요. 지금도 잘 못 만들 생각을 하는 정도의 감각을 이때 한 겁니다. 이거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반시대적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운자이틀리히한 언타임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구축주의나 이런 이렇게 절대주의나 뭐나 이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감각이 미감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는 것으로 바뀌어간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약간은 그렇게 전통적인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도서관, 이 레닌 도서관의 그렇게 인테리어, 이 실내를 이렇게 그린 건데 베스닌이라고 하는 형제가 공모하는데 이렇게 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 보는 도서관하고 비슷하죠. 레닌 그 연단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또 이 모더니스트들하고 다르게 사선을 굉장히 즐겼었습니다. 구축주의자들은 이 사선을 즐겨 쓴 건 나중에 이제 해체주의자들이 서양에서는 해체주의자들이 갖다 쓰게 됩니다. 해체주의 건축하는 사람들이 갖다 쓰게 됩니다. 이 그 해체주의 건축전이 1995년인가 6년에 이제 그 모마 그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필립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마크 위글리라는 사람 데리고서 같이 해가지고서 하는데 그때 이제 그때 이후 해체주의 건축이 한참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끌어들인 게 해체는 이 파괴가 아니고 구축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들이면서 구축주의자들을 끌어들입니다. 그 램 코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대표적인데 램 코라스 건물은 저희 서울대 미술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 받치지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 캔틸레버식으로 캔틸레버나 이제 경사진 걸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받침대 없이 그래서 뭔가 이런 건 또 받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깨는 해체하는 이런 종류의 새로운 건축물을 이렇게 일찍부터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선을 이 사람들도 즐겨 쓰는데 사실 이 코라스 같은 경우는 구축주의 영향을 실제로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소련에 실제로 드나들면서 구축주의 멜리니코프라든지 이런 사람 건물들을 보면서 이제 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사선 쓰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이건 이제 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1923년인가 이제 그 장식 박람회인가 파리에서 이제 박람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련관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모더니스트 건축들보다도 훨씬 더 이 사람들도 보다도 더 앞서서 모더니스트들은 직각과 수직선과 수평선밖에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파격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이 사선을 썼고 이거는 평면도도 보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축을 그어 만든 삐뚤어진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만든 건물인데 이게 이제 이 서울대 미술관 본 사람이면은 비슷하네라고 하는 생각을 알게 되실 텐데 이걸 이 사람들 이렇게 20년대 이렇게 만들어낸 노동자회관을 만든 건데요. 근데 사선을 쓰는 이유들은 예를 들면 이제 에이전 슈제인의 영화를 보시면은 에이전 슈제인 영화도 굉장히 이런 감각들, 이 구축주의자들이 이뤄낸 혁명 속에서 만들어진 이런 감각들이 사용이 되는데 에이전 슈제인도 굉장히 사선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이 해체주의자들도 많이 쓰는데 해체주의자들 사선은 굉장히 히스테리컬해요. 굉장히 이렇게 히스테리컬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안정적인 것들을 깨는 사선인데 이 사람들은 혁명적인 역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선을 썼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사선을 쓴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